안녕하십니까. 우리 전 세계의 애국 국민 여러분, 또 전국의 우리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또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홍보관과 또 달서병 지역에서는 또 우리 당원 동지들이 우리 조원진 당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수고하는 우리 당원 동지들을 또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특별히 이제 날씨가 좀 이번 주간은 많이 풀렸죠. 어제 저는 남부지방법원에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또 당시 이제 사무총장이었던 오경훈 전 의원과 또 지창식 우리 동지가 공수처법 반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우리가 국회 앞에서 했고,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중에 이제 종북 좌파 정권 하에서 경찰의 이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그 재판에 1심 선고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방청을 갔었는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라든지 여러 재판을 제가 방청을 했습니다만은 선고 재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선고하는 선고 재판은 처음이었는데, 맨 처음에 검사 측의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검사 측의 그 공소 내용을 그대로 다 인정하면서 유죄를 선고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피고인 측의 또 주장을 또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선고를 하는데, 공소사실을 대부분 다 인정하면서, 그러나 피고인 측의 이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선고를 하는데, 검찰의 구형에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원진 대표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 오경훈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400만 원, 그리고 지창식 동지에 대해서는 250만 원에서 50만 원을 감한 200만 원을 선고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판사의 그 선고를 이렇게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것은, 거의 어떤 육하 원칙에 따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거의 해석입니다. 해석. 그래서 저도 역사 강의를 이렇게 하지만은 역사랑 재판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역사란 건 뭐예요? 분명한 사건의 시간이 있고 내용이 있고 장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판도 마찬가지죠. 재판도 정확한 사건의 시간과 장소와 인물과 사건의 내용이 있는데, 판사의 선고는 거의 해석의 해석. 이렇게 생각한다. 이랬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다라고 거의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의 내용은 뭔고 하니, 바로 피고인들의 행동이 국회의 질서를 문란하고 국회의 건물을 훼손할 그러한 행위인데, 그러나 가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해서 선고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 거의 소설입니다. 소설. 그래서 역사와 이 재판은 사건에 대한 분명한 육하 원칙을 얘기하는데, 거의 무슨 해설하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곧바로 우리는 항소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가 없고, 이거는 다 엮인 것이고, 해석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고도의 정치행위인데, 그것을 사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것입니다. 왜? 무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재판 과정을 역사에 기록해놔야, 검사가 이런 무리한 기소를 했고 또 판사가 이런 무리한 판결을 했다는 것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 대법원까지 갈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물론 조원진 대표님께서는 본인의 재판이기 때문에 모든 경비를 참 본인이 이렇게 변호사비를 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 우리는
또 정치자금법상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런 모든 역사를 재판 기록을 역사로 기록해서 반드시 또 법적인 심판을 역사적인 심판과 함께 사법적인 올바른 심판을 하게 될 날이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들이 많이 참 분노하셨겠지만 어쨌든 현재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사법부의 현실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기소를 한 검사와 판사가 거의 일치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2심 재판부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촛불 난동 이후에 헌법적 가치와 모든 법치주의가 다 무너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법부조차도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자기의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그래서 극단적인 판결이 나오죠. 무죄도 나오기도 하고 유죄가 나오기도 하고, 조원진 대표님의 말씀을 듣기로는 그 선진화법 때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니 종북 좌파가 국회에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국회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사건도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 정북 좌파 단체들의 행위도 그렇게 무죄를 내렸는데, 이거는 현직 국회의원이 그리고 정당이 정당한 그런 정치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하고 그걸 기소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과 올바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정의와 진실의 투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올해 마지막 집회가 12월 23일 토요일 이제 올해 마지막 집회가 있습니다. 제 254차 집회인데, 물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수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집회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은 약 300회 이상을 우리가 했습니다. 제가 2017년 7월 8일 날 제1회 집회를 대학로에서 제가 그때 사회를 보면서 집회를 시작했고, 그 이후로 우리가 7년 동안 해온 집회가 254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수에 넣는 집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몽관이 조원진 당대표가 참석하셔서 연설하는 집회, 그 다음에 전국의 시도당이 동원되는 집회, 그리고 8톤, 5톤 무대 차량이 동원되는 집회, 이것이 이제 중요한 기준이고요.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안의 중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과 사정이 있어서 8톤 차를 동원하지 못하고 1호차를 동원한다든지 해도 사안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 차수를 넣어서 진행을 한 집회가 254차가 되겠습니다. 평균 집회 때 우리가 한 3, 4km를 행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약 1000km를 행진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부산을 왕복하는 그런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집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평양에서 태극기 집회, 우리가 북진, 멸공, 자유통일을 이뤄서 평양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정의 진실의 또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를 지키는 이 투쟁을 계속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집 방송으로 뭘 준비했는고 하니, 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종북 좌파가 만들어서 700만을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1979년도 10월 12일 날 일명 12.12 사건이죠. 그 12.12 사건을 영화했는데 거의 역시 소설식으로 창작식으로 역사를 영화해가지고 특별히 전두환 대통령을 뭐 이름은 정두광이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만은 그 사건을 모티브해서 거의 전두환 대통령을 악마로 만드는 그러한
영화라는 것을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2.12 사태와 서울의 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이제 제목을 그렇게 서울의 봄이라고 10월 10일 한창 추울 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서울의 봄이라고 이렇게 엮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 너무나 탄핵하고 유사하죠. 자, 탄핵 선고가 12월 9일 날 있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불법적으로 탄핵 소추를 가결한 날이 12월 9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종북 좌파가 촛불 시위를 하면서 무슨 구호가 나왔습니까? 네, 벚꽃 대선이라는 구호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탄핵은 종북 좌파와 보수당, 그 당시 위장 보수 우파의 그 탄핵파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탄핵을 통해서 내각제로 개헌을 해가지고 내각제로 이 국회의원들이 정권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탄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탄핵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서 또 촛불을 모든 언론들이 다 이렇게 선전선동함으로 말미암아 종북 좌파가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 이 촛불이 센데 우리가 왜 보수 반역 세력하고 내각제로 해서 권력을 나눠 먹느냐, 그대로 대선을 치러가지고 정권을 찬탈하자 해서 12월 9일부터 벚꽃 대선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똑같죠? 바로 12.12 사태는 12.12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이 시해 사건을 조사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북 좌파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로 인해서 권력의 공백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당연히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유고로 생긴 그런 그 대통령직을 종북 좌파들은 이제 민주화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그 다음에 선거를 치러 가지고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그런 탐욕으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용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9일 날 2017년 12월 9일 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 벚꽃 대선을 주장했던 것처럼 12.12 사태를 통해서 12.12 사건을 통해서 이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 바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바로 이런 정치적인 용어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979년 12월 12일은 정말로 우리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945년 8.15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시작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12.12가 들어간 놀라운 사건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이 시간 해석을 하면서 정치삼국지의 정치특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진에 자, 최초의 12.12 사건이 있었는데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1948년도 12월 12일 바로 제4차 파리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인준을 놓고 유엔 총회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준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총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 그리고 불참 3개국 해서 거의 모든 자유우방국가의 인준을 받은 사건이 바로 1948년 10월 12일 12.12 사건인 것입니다.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헌장과 이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재헌의회를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8월 15일 날 이제 건국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12월 12일 날 유엔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정말로 이거는
인류 역사상 위대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정도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유엔의 헌장과 이념에 따라서 그 유엔의 한국 위원단을 조직해가지고 재헌의회 선거를 하고 그리고 정부를 수립하고 그리고 유엔에서 투표를 통해서 정식으로 인준을 받는 그런 아주 위대한 사건이었죠. 반대 6개국은 주로 소련 공산주의 국가였죠. 그래서 소련과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의 영향권에 있는 동구권에 있는 위성 국가들이 이제 반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자유우방 국가와 모든 중립적인 국가들이 인준을 했다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건국을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곧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인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영국이 인준하고 또 이 친 이스라엘 국가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인준해서 나라를 수립하게 된 것이죠. 물론 반대한 나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팔레스타인은 유엔에 아직도 국가 인준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많이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도 끊임없이 유엔을 통해서 건국의 인준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 건국 자체도 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그냥 개별 국가들이 건국을 인준해서 외교 관계를 맺은 거고 우리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유엔 총회를 통해서 인준을 받아서 정식으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독립도 얘기하고 뭐 독립운동도 얘기하고 또 건국절, 건군절도 얘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12월 10일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아무리 정부를 세우면 뭐예요? 유엔에서 인정을 해주지 못하면 국제관계를 대사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10일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지만 미국과 대사관계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12월 10일 인준이 나자마자 이제 최초로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서 무초대사를 이제 초대대사로 파견하게 되고 우리가 인준하게 되고 우리는 장면을 이제 대사로 파견해서 미국의 인준을 받아서 이 대사관계가 설립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 뭐 5,000년 역사, 1만 년 역사를 얘기하지만 1만 년 한반도 한민족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1948년 12월 10일입니다. 이거 이상으로 더 중요한 사건이 없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기록할 만한 사건인 것이죠. 유엔이라는 조직이 결성이 되고 유엔에서 유엔의 헌장과 이념에 따라서 나라를 세우고 정식으로 총회를 통해서 투표해서 인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일무이한 이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요 역사에 기록되어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것이 이제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이 인준을 얻기 위해서 유엔 총회 대표단과 특사단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님이 워낙 탁월한 국제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대표단이 있고 그 다음에 특사단이 있고 그래서 투 트랙으로 파견을 해서 인준 활동을 하게 되는데 대표단은 장면이 대표단장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가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톨릭 국가들이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많이 유엔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톨릭 교도인 장면을 대표 단장으로 해서 파견했고 거기에 이제 여기 있는 8분들은 아주 탁월한 영어 연설자요 또 영어 구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김한란 박사 그리고 모윤숙 그리고 장기영 뒷줄에 이제 왼쪽에 세 번째 이 장기영 이분들이 네 분이 이제
대표단입니다. 이 장기영은 한국일보 사장 장기영이 아니라 바로 하와이에서 이승만 박사가 키운 그런 최신부 장관 장기영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최신부 장관이 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사단이라고 특사단을 다시 꾸려서 파견했는데 조병옥 박사, 그리고 맨 왼쪽에 정일영 박사,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김우평,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김준구 해서 특사단을 파견하는데 이것이 또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우리 장면 대표단장이 또 감기 몸살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 조병옥 특사가 이제 유엔에서 연설도 하면서 명성을 날리게 되죠.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 소련의 대표 비신스키가 아주 필리버스터 하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막 유엔 연설에서 대한민국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준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여러 가지 그 나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병옥 박사가 이제 미 군정청에서 이제 경무부장을 했는데 맨날 술만 처먹고 그런다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인신공격적인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경찰견이다. 이승만의 경찰견이 아니죠. 미 군정청의 경찰견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이제 막 비판을 했을 때 이제 특사단장인 조병옥 박사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야, 비신스키야, 너는 스탈린의 사냥개야. 이렇게 그 연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트 3국이라고 그러죠.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 3개국을 공산화하는데 비신스키가 그야말로 사냥개 역할을 해가지고 수많은 우익 인사들을 처형하고 공산국가를 세운 게 비신스키였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스탈린의 사냥개야. 그렇게 이제 연설을 했더니 이 덜레스가 미국의 대표인데 이 덜레스 부인이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조병옥 박사의 손을 잡고 너무너무 속 시원하다고. 왜? 그동안 이 비신스키에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덜레스 미국 대표가. 그래서 수 없는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했는데 그야말로 세상을 한 방에 보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비신스키가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필리버스터 하기로 유명한 비신스키가 인준을 반대하는 연설을 하려고 올라섰는데 갑자기 후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컥컥거리다가 이렇게 컥컥거리다가 연설을 못하고 내려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 대표단의 연설과 또 많은 덜레스 미국의 대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찬성 48표를 얻을 수가 있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그야말로 국보급 사진이죠. 대한민국 건국의 공신이 된 국보급 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바로 그래서 김한란, 모윤숙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 다음에 장면 조병옥도 싫어야 되는데 안 싫어하죠. 왜? 나중에 이승만 박사의 반대편에 쓴 그런 야당의 지도자가 되니까 장면 조병옥 박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북한에서 비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정일영 박사도 나중에 야당으로 돌아섰죠. 자, 이승만 박사가 다 키워서 대사도 만들고 국무총리도 세우고 또 내무부 장관도 세우고 했던 이런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야당으로 돌아서서 이승만 박사와 권력 투쟁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래서 15일 날 수요일 날 바로 동대문 운동장에서 대대적인 환영 집회를 했습니다. 유엔 승인 축하식을 대대적으로 해서 국부 이승만 박사가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담요에 이렇게 쓰고 앉은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 왼쪽에 보시는데 오른쪽에 바로 이시영 부통령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승만 박사 오른쪽에 보이는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초대 심계원장,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감사원장이죠. 청렴결백하게 이 공직자들을 행정부를 감시하는 이 감사원장 명재세 어른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6.25 기시론 남침 때 납북돼 가지고 참 고난을
받다가 소천하신 그런 비극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48년 12.12 위대한 첫 번째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건국을 했는데 2년 만에 6.25 기습 남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1950년 7월 7일 날 이제 유엔 연합군이 조직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인류 역사상 최초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엔 연합군이 결성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구원하겠다고 연합군이 결성이 돼서 유엔 연합군 군기가 이제 오스틴 대사에게 전달이 되는 게 7월 7일입니다. 그때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이제 정보국의 문관으로 근무하던 박정희를 바로 현역 소령으로 복귀를 시킵니다. 복귀를 시켜서 정보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유명한 낙동강 전선에서 바로 탁월한 정보 파악을 해가지고 낙동강 방어 작전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게 박정희 소령입니다. 그래서 충무무공후장을 받게 되고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성공함으로 인해서 이제 부산에서부터 모든 전쟁 물자, 군수 물자가 이제 서울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로 수송관이 생겼습니다. 수송부대가 생긴 거죠. 그동안은 이제 병참부대에 속해 있어가지고 철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수송부대가 따로 있었는데 아예 수송부대를 따로 만들어서 초대 수송관에 이제 박정희 중령을 특진시켜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중령이 소령 복귀 2개월 만에 중령으로 특진해서 초대 수송관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송관의 업무도 탁월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메가더 원수의 또 총애를 받게 됩니다. 자, 일개 중령이 어떻게 메가더 원수 연합군 사령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고 모든 군수 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한 또 탁월한 수송관이었기 때문에 물론 낙동강 작전 때도 이 중요한 정보를 파악해서 메가더 사령부에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낙동강 방어 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고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도 이제 박정희라는 인물을 메가더가 기억하게 되는데 이렇게 또 수송관의 업무를 또 탁월하게 감당함을 통해서 박정희가 이제 중령으로 특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가지 대통령 업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부고속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 바로 이미 이 수송관 때부터 이런 그 유통과 수송의 도로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오늘날의 우리 이제 KTX라든지 철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모든 프렌들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수송관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이때부터 있었고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망이 세계의 스위스 다음으로 1위입니다. 고속도로가 제일 많이 잘 깔려 있고 동서 횡단고속도로, 남북고속도로 놀라운 거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날 우리가 이 다니고 있는 뭐 중부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모든 고속도로 플랜을 박정희 대통령이 다 지도에다가 다 깔아놨던 겁니다. 그거를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 또 노태우 대통령 그 이후 정권들이 실행한 것뿐이고 놀라운 것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이런 그 KTX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지도에 그려놓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북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부대들이 북진 작전을 하니까 수도 서울을 방위할 그런 부대가 필요하니까 최초로 6.25 전쟁 이후로 최초로 제9사단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사단이 편성이 되면서 초대 사단장에는 바로 장도영 준장, 사단급 중에서 이 사단장급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장도영 준장이 초대 사단장이 되고 이 대령급 중에서 참모장급 중에서는 바로 박정희 중령이 대령 특진 예정자로 그러니까 중령 진급하고 또 2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대령 특진 예정자로 초대 참모장으로 제9사단 참모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2일 날 1950년 12월 12일 날
바로 두 번째 12.12 사건이죠. 박정희 중령이 유경수 여사와 결혼하는 사건이 바로 1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대구 계산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이제 군인 천재, 동양의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군인 천재 박정희 대령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청년 장교로 이제 유경수 영부인과 결혼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면서 이 결혼을 통해서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이 그야말로 부활하게 되는 아시아의 나폴레옹, 군인 천재로서 부활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 10월 10일 결혼식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아니라 이 결혼을 통해서 박정희라고 하는 위대한 이 군인이 부활하게 되고 또 결국 5.16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반공, 무혈, 구국 혁명을 통해서 그리고 제5대,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활 사건의 시작이 바로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의 등장이 바로 12월 10일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식 사진인데, 자, 결혼식을 하면은 신랑 측하고 신부 측하고 같이 사진을 찍죠. 자, 이거는 신부 측 같습니까? 신랑 측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리고 군인들이 많이 보이죠. 예, 신랑 측 사진입니다. 신부 측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신부 측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왼쪽에 두 번째 청년 장교가 보이죠. 요 장교가 바로 박정희와 유경수를 중매한 송재천 중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보국에서 같이 근무했고 대구사범학교 후배인데 교사를 하다가 늦게 이제 정보장교, 통역장교 이런 것으로 정보국에 있으면서 박정희 중령을 소령을 알게 됐고 또 옥천이 고향이고 또 유경수 여사와는 또 사촌 오빠 정도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사 출신인 유경수를 소개해서 결혼을 시킨 중매한 분이 바로 송재천 중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그 유명한 김재춘도 뒤에 이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신랑 신부의 결혼식 사진이죠. 자, 그다음 세 번째 12.12는 언제냐? 자, 세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 예, 맞습니다. 바로 1979년 12.12 사건이 바로 우리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세 번째 12.12가 되겠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는 엄청난 국가적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18년 동안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통치자가 바로 시해를 당하는 사건은 이거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일어난 것이 사건이 바로 12.12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시해를 당하니까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최규화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계엄을 선포하죠. 그리고 계엄사령부의 계엄사령관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 대장이고 바로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가 되죠. 역사상 유일하게. 그래서 군의 수사기관과 검찰과 경찰 이 세 가지 수사기관을 통합해서 수사하는 그야말로 굉장히 파워가 있는 수사본부가 설치가 되고 거기에 이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왼쪽에 보면 10월 26일 날 시해를 당하시고 11월 3일 날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입니다. 국장을 치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치러지는 그 과정에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자, 박정희 대통령 시해 현장에 바로 정승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정승화는 군인인데 총소리를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권총소리, M16 소리. 그러면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정승화가 떳떳하다고 한다면은 합동수사본부에 자진 출두하거나 또 자진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을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수사 과정에 보니까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정승화가 그렇게 조사를 들어오려고 하니까 오히려 전두환을 동해사령관으로 전보시켜서 자기에게 유리한 수사관을 본부장을 임명하려고 하니까 이거 뭐 그야말로 내란에 준하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정승화를 체포하는 사건이 바로 12월 12일 12.12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12 사건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관련된 정승화를 체포한 어떤 의미에서 최소한의 피를 흘린 거죠. 그러니까 반란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두 세력 간에 군사적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인데 그걸 최소화해가지고 정승화를 체포해서 이제 12월 19일 날 일주일 후에 계엄 보통군법회의에 검찰부에 송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마치고 송치하는 모습이면 그러니까 12.12 사건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민족의 역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의 시해라고 하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그 반란과 반역의 사건을 제압한 어떤 의미에서 구국의 사건이죠. 만약에 정승화와 이 김재규가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한다면 실패한 거죠. 그 실패하면 뭐예요? 반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실패한 혁명, 이 반란을 조사하고 이 반란을 제압한 게 바로 12.12 전두환 사령관의 어떤 의미에서 구국적인 사건이 12.12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이 대단한 게 거의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래서 이제 5.16 반공 무혈 구국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12.12 사건도 바로 육군 참모총장이 개입이 돼 있고 중앙정보부장이 개입된 이런 그들의 말대로 혁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반란 사건을 조사하고 진압하고 정리한 사건이 바로 12.12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는 위대한 바로 내란 사건, 시해 사건을 정리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두 장을 가지고도 12.12의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12.12 사건에 이제 정승화 측에 있었던 수경사령관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순직한 김호랑 소령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죽음도 굉장히 귀중하지만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이 시해당한 사건 이것처럼 중요한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체포 과정에 일어났던 사건만 가지고 누구를 영웅화하거나 누구를 매도하려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바르게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시해 사건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거기에 중앙정보부장이 관련됐고 육군 참모총장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 사건을 해결한 것은 그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12.12 사건입니다. 자, 네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번째 12.12 사건은 어떤 사건인고 하니 자, 2013년 12월 12일 날 박근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1년 만에 바로 역대 최대 방위산업 초음속 연습기인 이제 이 연습기 50기를 24기를 이라크에 수출하는 사건입니다. 자, 선진국의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첨단 무기를 생산해서 이거를 수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선진국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초음속 연습기를 바로 6번째로 이라크에 24기를 수출했고 그 액수는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선진국, 세계 제6위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바로 2013년 12월 12일 날 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반대로 이제 북한에서는 3대 세습 김정은이가 권력을 잡고 이제 개혁 개방하려고 하는 자기의 고모부 장성택이를 처형한 날이 또 1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북한 역사에 있어서는 정말로 자기의 독재 권력을 위해서는 고모부 장성택까지도 무자비하게, 그것도 대공포 비행기를 이제 방어하는 대공포 무기 고사총으로 정말 이 시체도 안 남기고 아주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악랄하게 처형했다고 하는 그 사건이 바로 북한의 2013년 12.12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최첨단, 6.25 동란 날 때 우리나라는 연습기, 훈련기만 6대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소련제 약크기를 가지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한 역전이 이루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초음속 연습기를 만들고 이번에 이제 KF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투기까지도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최선진국이 됐는데 북한은 이제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겨울철에 온수도 사용하지 못하고 압록강물을 떠서 사용하는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또 식수와 이런 생수도 제대로 없는 그런 최악의 감옥국가, 또 거지국가, 불행한 나라가 됐는데 그 공산 독자 체제를 위해서 고모부 장성택까지도 무참말하게 살해하는 그런 반인륜 집단으로 국제형사 ICC에 제소해야 될 그런 공산 독재의 증거라는 것을 12월 12일 날 이렇게 역사에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 다음 사진에 다섯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엊그저께 있었던 사진이죠. 자, 우리가 이 거짓 촛불 사기 탄핵을 위해서 7년 동안 투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탄핵파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 정치적인 심판 그렇게 외쳤는데 바로 12월 10일 날 드디어 탄핵파의 한 사람인 이 장제원이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를 은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주에 바로 12월 9일 날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조원진 대표님께서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386 운동권과 함께 이 탄핵파들의 정권 퇴출을 연설했는데 그 연설하고 바로 3일 만에 이제 장제원이가 그것도 12월 10일 역사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탄핵하고 부귀영화를 누린 이 탄핵 세력, 물론 종북 좌파 세력도 우리가 이제 척결해 나가겠지만 1차적으로 탄핵에 앞장서고 탄핵에 주동했던 이 권성동이가 사퇴한 날이 바로 2023년 12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때 바로 최첨단 연습기를 수출한 딱 10년 만에, 자,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될 때 그러는데 탄핵이 있었고 결국 그 10년 만에 탄핵에 이 고난이 있었지만 바로 최초로 12월 10일 날 이제 탄핵파의 수계 중에 하나인 이 장제원이가 정계를 은퇴하게 되는, 이끌어낸 우리의 위대한 투쟁이 이렇게 결실을 보고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김기현 대표가 또 사퇴함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과 또 이제 집권 여당 또 용산 측과의 이제 합당 연대가 더 유리한 구도가 됐습니다. 김기현이가 있는 것보다 김기현이가 없는 체제가, 김기현도 역시 탄핵에 또 관련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랬는데, 또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런 김무성이라든지 또 김장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장연대는 게 뭐예요? 바로 김기현이와 장제원 연대. 그러니까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었었는데 이제 김기현이까지도 사퇴함을 통해서 용산 측과의 더 유리한
합당과 연대의 그 구도가 들어서면서 보수 대통합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또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또 이 보수 대통합에 그리고 또 이 총선 승리에 종북 좌파를 척결하는 이 총선 승리에 그 유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비대위원장이 세워지고 또 공청관리위원장이 세워지고 해서 조원진 대표와 좋은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특집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